안녕하세요. 벌써 추석도 다가오고 날씨도 조금씩 쌀쌀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럼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오늘 읽을 책은 이기주 작가님의 신작인 마음의 주인이라는 책입니다. 언어의 온도, 또 말의 품격이라는 책들로 베스트셀러 저자가 되신 분인데요. 이번에 신간이 나와서 저도 바로 사서 읽어봤어요. 네, 그럼 책 속으로 고고싱!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도 없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은 시간이라는 바람 앞에서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만다. 영원한 감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모든 감정은 나름의 유효기간을 지닌다. 우리가 타인을 위로할 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슬픔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사람의 입장에선 시간이 약이야.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없어요. 같은 말을 듣는 순간 좋은 말이지만 내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표정을 지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간은 삶의 하류로 흐르지 않고 슬픔이라는 웅덩이에 빗물처럼 고여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슬픔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란 말에는 잘 기대지 않는 편이다.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하면 도로 삼켜버린다. 너무 쉬운 위로처럼 느껴지는 탓이다. 단, 이 말이 단순히 시간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 걱정하지 마 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너는 지금보다 단단해질 테고 그땐 너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나는 믿어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예외인 듯하다. 적어도 그런 경우에는 적잖은 위로가 된다. 위로란 무엇일까?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까? 단언컨대 슬픔의 방에 홀로 들어가 고개를 파묻은 채 펑펑 울고 있는 사람을 향해 어서 나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행위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느린 노크로 인기척을 냈는데도 대답이 없으면 문을 벌컥 열어 젖히기보다 스스로 눈물을 소진하고 슬픔을 말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야말로 참된 위로가 아닐까? 살다 보면 무턱대고 다가가기보다 관심과 무관심 사이 그 어디쯤에서 인내심을 갖고 누군가를 잠잠히 기다려줘야 하는 순간이 있다. 이유는 자명하다.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없으면 위로할 수 없고 위로할 수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행복은 그야말로 우연히 일어난다. 아무리 마음을 뻗어도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 세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거나 곁에 머물며 적당히 누려야 하는 것들이 많다. 행복이야말로 그렇다. 사람들은 불행을 감수하면서까지 행복을 움켜쥐려 애쓴다. 하지만 거의 접근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 행복이다. 어떻게 해야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죽기 전에 행복이란 낙원에 도착할 수 있기는 한 걸까? 행복이란 뭘까? 불행하지 않은 상태가 행복인가? 혹시 기쁨과 즐거움과 성취감 따위를 우리가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물음에 난 답할 수 없다. 여전히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어떤 방법과 절차로 그것을 쟁취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나는 관심이 없다. 행복 앞에서 부산을 떨고 싶지 않다. 행복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종종 행복에 관한 음모론을 떠올린다. 행복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발명된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에 잠기곤 한다. 모름지기 사람은 충분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삶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던 고대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가 국리 끝에 행복이란 개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 행복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거창하게 늘어놓았을지도 모른다. 인류가 마음을 공허하게 비워두지 말고 행복으로 가득 채우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을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의무로 받아들이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저 적당히 누리면서 사세요. 허허. 행복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해피니스는 행운 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는 뜻을 지닌 중세 영어 햅에 뿌리를 두고 있다. 행복은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그야말로 우연한 계기에 의해서 서로 포개지고 스며든 결과인지 모른다. 행복을 포기하거나 기대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행복이 부질없다는 뜻도 아니다. 반드시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강박적 태도가 행복에 대한 혼란을 가중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태도 때문에 평범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고 사는 건 아닌지 한 번쯤 되돌아보자는 얘기다.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행복을 관제할 수 있는 능력 따윈 없다. 억지로 노력한다고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남보다 두세 배 노력한다고 해서 남보다 두세 배 더 행복해질 거란 보장은 없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행복을 향한 첫걸음은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눈빛은 감정의 압축이다. 오늘도 뉴스 화면 하단을 가로지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자막을 확인하며 하루를 열었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세계를 뒤덮을 무렵 난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혼돈의 시대다. 코로나19라는 몹쓸 균 때문에 인류가 쌓아온 규범과 제도가 해체되거나 재정립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서 참으로 많은 것을 앗아갔다. 외출과 만남의 기회가 줄어든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자주 들었을 무수한 소리도 자취를 감추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때 솟아나는 시끌벅적함은 송두리째 사라졌고 카페에서 새어나오는 음악과 행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일어나는 싱싱한 소라는 라디오 볼륨을 줄여놓은 것처럼 희미하게 들려온다. 얼굴 근육이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표정도 얇은 마스크 뒤로 숨어버렸다. 다만 마스크가 얼굴의 절반을 덮어버린 탓에 우린 예전보다 더 간절한 눈빛으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다. 타인을 향해 치아를 보이며 환하게 웃을 수 없는 대신 은연중에 눈빛을 통해 감정을 드러내고 눈빛을 읽으며 속마음을 헤아린다. 최근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다가 대기실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의 표정을 엿보았다.
대부분 굳은 눈빛으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한 결과라도 순순히 받아들이겠다는 각오가 무표정한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것일까? 그럴 리가 없다. 어쩌면 그들은 차갑게 굳은 눈빛으로 불안한 감정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언제 터져나올지 모를 슬픔과 두려움을 힘껏 틀어막으면서 위태로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것이리라. 눈빛은 감정의 압축이다. 때론 말과 글보다 눈빛에 인간의 감정이 더 분명하게 인화된다. 마음속 심연에서 떠오르는 복잡한 감정은 대개 눈빛에 새겨진다. 아니 어쩌면 눈빛으로만 겨우 드러낼 수 있는 감정이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드는 생각, 그리고 하는 생각. 사람의 생각을 크게 드는 생각과 하는 생각으로 분류하는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있다. 드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우연히 솟아나는 생각이다. 마음대로 제어할 수가 없다. 생각이 불쑥불쑥 고개를 드는 순간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하듯이 생각을 내려쳐 억누를 수 없거니와 일부러 끄집어낼 수도 없다.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을 뜻하는 영감이야말로 드는 생각과 계통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단어의 한자가 신령영의 느낄 감이라는 사실도 흥미롭다. 영감을 떠올리는 것은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일까? 이에 반해 하나의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생각을 계속 이어붙이는 것은 하는 생각의 범주에 속한다. 하는 생각은 생각의 절벽에서 새로운 생각을 연이어 태어나게 하거나 생각의 조각들을 접합함으로써 생각의 덩어리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를 다룰 땐 이런 발상의 과정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 아니, 꼭 필요하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형벌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우다. 걱정에 걱정을 얹고 그 위에 또 다른 걱정을 잇따라 얹다 보면 고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진단을 내리긴커녕 수만 가지 고민거리로 머릿속이 뒤엉켜 더 깊은 혼란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러므로 처음 떠올린 생각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것 같다면 걱정에 잠기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 같다 싶으면 적절한 동작과 행위로 생각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몸을 움직여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마음을 달래주는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고민에 휩싸이게 된 공간에서 즉시 벗어나는 등 일상에서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의 꼬리를 끊어야 한다. 잡다한 생각이 일으킨 소용돌이 속으로 마음이 휘말려 가라앉도록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때론 생각을 싹둑 잘라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남을 미워하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 고백건대 아주 약한 강도의 미움과 증오는 인생의 보탬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학교와 회사에서 안하무인으로 우쭐대는 인물을 향해 때때로 흐릿한 미움을 품음으로써 경쟁에서 그를 이길 수 있었고 만만해 보이는 후배만 골라서 하이에나처럼 괴롭히는 선배 앞에서 종종 날카로운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권리와 이익을 지켜낸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 미움의 감정을 느껴본 적 없는 사람은 없으리라.
미움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 중 하나다. 미움의 대상은 먼 곳이 아니라 되게 가까운 곳에 있다.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던 사랑이 빠져나간 뒤 그 자리에 미움이 채워지는 건 그야말로 순식간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 사람을 미워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볼 시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마음의 에너지는 무한정으로 흐르지 않을진데 타인을 미워하느라 그 한정적인 에너지를 내가 아닌 남을 향해 쏟아내다 보면 정작 힘을 내야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맥없이 주저앉는 수가 있다. 알파치노 주연의 영화 대부 3편엔 미움에 관한 촌철살인의 대사가 흐른다. 마이클 코를레오네는 조직을 지키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조카 빈센트를 후계자로 낙점한다. 빈센트는 주체할 수 없는 커다란 칼을 마구 휘두르는 망나니 같은 인물이다. 갈등을 빚던 조직을 향해 시도 때도 없이 복수의 칼날을 겨눈다. 그런 빈센트 앞에서 코를레오네가 사자후를 토한다. 적을 미워하지 마. 판단력이 흐려져선 안 돼. 마음에서 다른 감정을 모조리 몰아내고 오로지 증오만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마음을 증오로만 물들이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다. 평정심을 잃고 일을 그르친 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일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후회를 뒤늦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땐 있는 힘을 다해 마음에서 미움을 뽑아내려 해도 뽑히지 않을지 모른다. 미움이 너무 깊이 박혀버렸기 때문에, 아니 어쩌면 마음과 미움이 하나로 포개져서 둘을 분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함께 무지개를 바라볼 사람이 있는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선비가 살았다. 평소 그는 멀리 떨어져 있는 스승과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다. 마당에 내리꽂히는 빗줄기를 바라보던 선비가 혼잣말 하듯 중얼거렸다. 비가 그치고 구름이 물러나면 하늘에 무지개가 펼쳐질 텐데 어떤 사람과 바라봐야 하지? 아무리 생각해도 함께 무지개를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은 선비는 스승에게 편지를 띄웠다. 스승님, 어쩌다 마주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섬광처럼 제 마음을 가로지를 때가 있습니다. 붙잡을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고귀한 풍경과 순간을 제가 어떤 사람과 나눠야 하나요? 며칠 뒤 도착한 답장에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가? 함께 비를 맞은 사람과 무지개를 바라봐야지. 둘만의 시간 속에서.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마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날이면 나는 양면적인 감정을 품곤 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기력이 떨어지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소중한 뭔가를 세월에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가끔은 세월이 내 손에 알 수 없는 뭔가를 쥐어주는 것 같기도 하다.
병원에서 검사를 마친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는 길이었다.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운전대를 잡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내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입을 열었다. 어떻게든 되겠지. 큰일이야 있겠니? 아무튼 걱정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구나.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면서도 애써 웃음을 보였다. 어린 시절 물가에서 돌멩이를 던져 그것이 바닥에 닿는 순간 물의 깊이를 가늠해 본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커다란 돌멩이를 힘껏 투척해도 영원히 바닥에 닿지 않을 것 같은 호수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호수를 닮은 마음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미안해 라는 말을 무심결에 입 밖으로 내놓는 부모의 마음이 특히 그러하리라. 부모가 목구멍으로 밀어넣었다가 가까스로 끄집어낸 미안하다는 말보다 무겁고 진한 말이 또 어디 있으랴? 그 말은 종종 바위처럼 무겁게 자식의 마음에 내려앉고 때론 너무 진해서 마음의 표면을 뚫고 깊이 스며든다. 대체 그 문장에 무엇이 깃들어 있기에 이토록 무겁고 진한 것일까? 자식을 먹여 살리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했을 삶의 고단함과 치열함 따위가 핍진하게 배어 있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의 사랑이 녹아 있기 때문일까? 하기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 솟아난 문장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 우린 그저 미안하단 말이 귓가에 닿는 순간 그 말과 함께 부모가 전해준 진심을 마음에 들이붓고 그걸 생의 동력으로 삼아서 꾸역꾸역 삶을 살아가는 수밖에. 운전하는 내내 난 어머니에게서 미소와 함께 건네받은 문장들을 곱씹었다. 어머니의 입술을 가까스로 비집고 나온 미안하구나,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말에 어쩌면 이런 당부가 담겨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래저래 살아가면 어떻게든 사라지는 것 같다. 내가 들려주는 말에 네 걱정을 잠시 접어서 기대어 놓으렴.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일순 걱정에 젖어 눅눅했던 마음이 가슬가슬하게 말려지는 기분이 들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은 때로 상대방의 눈물을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대한다. 웃음으로 눈물을 닦아준다. 그 웃음에 깃든 진정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위로가 아닐까? 사랑은 때로 상대방의 눈물을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대한다. 웃음으로 눈물을 닦아준다. 그 웃음에 깃든 진정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위로가 아닐까? 완벽함보다 편안함.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팔찌를 만들기 위해 끈으로 구슬을 꿰을 때 일부러 다른 모양의 구슬과 흠이 있는 구슬을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다고 한다. 구슬이 모두 똑같으면 모양새는 완벽할지 몰라도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인간 역시 때때로 타인의 편안함에 매료된다. 대부분 사람은 모든 면이 완벽한 타인보다 약간 빈틈이 있고 종종 실수도 저지르는 타인에게 편안함을 느낀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불완전한 대상에 끌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죽은 자의 날. 멕시코의 명절인 죽은 자의 날은 제의라기보다는
망자와 함께 즐기는 떠들썩한 잔치에 가깝다. 이날 멕시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이승에 잠시 돌아와 산자들과 축제를 즐긴다고 여긴다. 그래서 꽃으로 무덤을 장식하거나 집에 제단을 만들어 고인의 사진을 올려놓는다. 살아있는 사람이 망자를 기억해주지 않으면 망자의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죽은 자만이 아니라 산자에게도 기억은 곧 구원이다. 인간은 기억되는 한 함부로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여전히 누군가는 날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믿음을 마음의 기둥처럼 품고 현실을 버틴다. 거꾸로 누군가로부터 잊힌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간직하던 기억을 나 혼자만 소유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만약 그 잊힘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과 공유하던 기억에서 밀려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슬픈 일이다. 하수와 중수와 상수의 기준. 서울 목동역과 등촌역 중간에 위치한 구도커피라는 곳을 방문했다. 근처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고 이곳에 다다랐을 때는 구름을 비집고 새어나온 맑은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와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소품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메뉴판 상단에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정한 규율을 지켜나갑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원두에 대한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카페 사장으로 보이는 사내를 힐끔 겨눌질했다. 내가 커피를 주문하는 순간 노트북 작업에 열중하던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재빠르게 주방으로 이동해 커피 추출에 필요한 도구를 집어들었다. 직원이 여럿 있었음에도 이를 떠넘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커피를 내렸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될 때마다 머릿속에 굵직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하수와 중수와 상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까? 단순히 기술이나 내공의 차이일까? 어쩌면 흔히들 이야기하는 뻔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방식으로 행하느냐에 따라 하수, 중수, 상수가 나뉠 거란 생각도 든다. 대개 하수는 기본에 해당하는 당연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건 누구나 아는 뻔한 거잖아. 투덜대면서 근본과 기초가 되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 조급한 마음 때문에 기본기를 닦는 수련의 과정을 훌쩍 건너뛰기 바쁘다. 당연히 자기 안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고 주변의 행세를 살피지도 못한다. 적군을 보자마자 괴성과 함께 무조건 칼을 뽑아들어 허공에 휘젓는 장수처럼 경거망동하기 일수다. 바둑하수는 상대방을 바둑판 끝까지 몰아넣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리라. 중수는 뻔한 것이 중요하다는 이치를 가까스로 이해한 사람이다.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다.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의 수준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본다. 중수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선다. 현재에 만족하며 적당히 머물러 있을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살지 고민한다. 대부분 사람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나 싶다. 그렇다면 상수는? 상수는 뻔한 걸 자기 것으로 만든 후 그걸 날개 삼아 자신만 아는 아득한 세계에서 훨훨 날아다니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상수는 기회를 갈고 닦는 차원에서 벗어나 어떤 현상과 실제 너머에 있는
본질을 발견해낸 사람이다. 남이 일으킨 물결이 아니라 스스로 일으킨 물결에 올라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이치를 깨달은 자다. 상수는 다른 상수는 물론이고 중수 또는 하수와 경쟁하지 않는다. 스스로 꿈을 이루었기에 남이 볼 수 없는 세계를 이미 경험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오랜 시간 내공을 닦은 사람의 사소한 습관을 엿보게 될 때마다 새삼 깨닫는다. 고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나 아는 일을 가장 자연스럽게 행하는 자라는 것을. 대부분 사람은 적당히 나쁘고 적당히 착하다. 나는 냉소와 편견이야말로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벼운 태도라고 생각한다. 냉소와 편견은 타인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려는 노력이 부족할 때 마음속에 슬그머니 또리를 든다. 그렇게 두둑하게 쌓인 편견은 세상에서 가장 높고 견고한 담장이 되어 편견의 주인이 외부를 내다볼 수 없게 만든다. 이 문제에서는 나도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직장인으로 살던 시절의 기억이다. 평소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른 동료들과 자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던 선배가 있었다. 내 입장에서는 존경할 만한 구석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와 가까이 지내지 않았다. 그런데 웬걸, 그는 다른 후배들 사이에선 꽤 인기 있는 선배로 통했다. 구수한 입담의 소유자인데다 술자리에서 후배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모양이다. 살다 보면 내겐 최악인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겐 최선의 사람인 경우가 왕왕 있다. 대인관계의 상대성이라고 해야 하나? 하긴 사람만큼 다면성을 지닌 존재도 드물다. 바라보는 시선과 기분과 입장에 따라 같은 사람도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편견에 물들지 않기 위해 그리스의 회의론자들은 판단 중지를 뜻하는 에포케에 입각해 사유했다. 이는 본래 멈추다, 있는 그대로 두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인데 당시 철학자들 사이에선 판단 대상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사람과 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수시로 에포케를 외쳐야 하는 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 중에 완벽하게 나쁜 사람 혹은 완벽하게 착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착함과 나쁨의 비율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런데도 우린 척 보면 알지 라고 단언하면서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한다. 인간이 지닌 복잡성을 무시한 채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만 상대를 바라보고 함부로 됨됨이를 평가하는 우를 범한다. 때론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조차.